이번 주에 이제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예정돼 있다고 하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저 물가, 생활 물가 우리도 막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 이것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예. 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던데요. 이게 이제 연준이 우리 흔히 테이퍼링이라고 하잖아요. 용어로 이 수도꼭지를 이제 우리가 물을 지금 콸콸 틀어놨는데 이제 물을 이제 테이퍼링이 수도꼭지를 약간 줄이는 거예요. 물은 나오는데 연준이 돈을 푸는 속도가 이렇게 갔는데 약간 이제 완만해지는 거.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예전에도 돈을 줄이는 건 아닙니다. 줄이는 거는 이제 수도꼭지 아예 잠궈버리는 거죠. 그럼 그렇지. 긴축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트는 속도를 조금 이제 완만하게 해주면 물이 조금씩만 나오면 그럴 때 예전에 과거 보니까 발작을 했어요. 증시가 한 번씩 막 폭락을 하고 이거 드디어 긴축의 신호다.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연준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몇 개월 후에 만약에 한다면 그 전에 충분한 인지를 우리가 먼저 경고 사인을 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언제 나올지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준이 그 테이퍼링을 하는 이유는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뭐냐면 물가 때문에. 그렇죠. 중앙은행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을 물가가 너무 튀면 그거를 이제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하나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예상보다 튀어버리면 그거에 따른 만약에 테이퍼링 경고가 나오면 이건 증시가 한번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그건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경제가 금리가 그런 거잖아요. 금리가 물가에도 반응하지만 경제가 너무 좋아서 성장할 때도 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좀 가파르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 성장률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건 펀더멘털이 좋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물가가 너무 튀는 거냐, 금리 어디 이게 시계추가 그러니까 이 무게추가 어디냐에 따라서 증시 반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후자인 성장에 대한 베팅을 해주면 뭐 물론 그것도 약간의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건 항상 증시가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생채기는 날 수 있어요. 기수 정도.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한 번은 좀 충격은 받겠지만 물가로 인한 충격이 요렇게 나온다면 이 성장에 대한 충격은 약간 요 정도예요. 요랬다가 다시 가거든요. 요렇게. 근데 물가는 한번 이렇게 쑥 뺐다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해요. 거기서 분명히 테이퍼링 얘기를 한번 꺼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연준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지금 성장이 생각보다 좋아서 금리, 그러니까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시그널이면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거에 따른 한 번의 발작이 나오면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사실. 그때가 매수의 기회다. 네. 근데 이거 생각보다 물가 상승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즉각 경계감을 되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정이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깊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준의 어떤 발언이 나올지 모르지만 한번 경계감 가지시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후자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물가가 물론 요새 막 생활 물가 올라가고 막 이런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준이 경계할 만한 그런 인플레이션으로 안 나온 것 같고 연준이 목표로 하는 게 2%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달성하려면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상반기까지는 솔직히 경기 좋아지기 힘들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백신 다 맞고 경제 정상화하려면 그래서 저는 하반기가 조금 우려되는 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는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비행기 가격이 오르고 그죠? 이제 음식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서비스를 받을 때 음식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주변에 상가들이 10개가, 그러니까 음식점이 10개인데 3, 4개는 분명히 폐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업체들은 가격 올려버려요. 근데 그 업체들한테 막 가는 거죠,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니까 서비스 물가가 한번 튈 수가 있어요, 하반기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번 물가 상승에 대한 발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인플레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경계감을 가지시되 상반기에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요즘에 뭐 증권사 보고서나 이런 거 나온 거 보면은 그렇게 물가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는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에 한번 그 파웰 의장의 발언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되 아직은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20년도 4분기 기업 실적이 이제 발표될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게 그 코로나가 워낙 심했었기 때문에 별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 전체로 보면 실적은 오히려 좋게 나와버렸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가 코로나 어떻게 보면 수혜주였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 피해준 줄 알았는데 실적이 오히려 코로나 터지고 나서 더 좋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언택트는 말할 것도 없고 삼성바이오, 셀트리온도 오히려 수혜주잖아요. 이 기업만 해도 4개잖아요. 거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실적이 안 좋은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전 세계 지금 이제 그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니까 왜냐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왜 우리나라 이 제조업체들이 지금 작년 2분기에는 안 좋았어요. 그때만 해도 다 충격받아가지고 당연히 그랬죠. 아 이거 코로나 때문에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실적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분기 딱 뚜껑을 열었더니만 그 기억하신 삼성전자가 13조 나왔잖아요. 13조. 물론 4분기는 좀 약간 슬로우해지긴 했지만 구조도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 왜 결국 그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는 거를 지불을 못 하는 거예요. 밖에 못 나가니까 그 한마디로 음식점에 내가 지출을 못 하고 그리고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근데 이 소비는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유명한 그 스시집에 가서 회를 먹고 싶어요. 스시를.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럼 지금 당장 먹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그 소비예요. 없어져요. 내가 나 지금 이거 스시 안 먹고 6개월 후에 백신 나와서 6개월 후에 나 돈 모아놨다가 6개월 후에 가서 스시집에 가서 먹을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지금 당장 뭐 베트남이나 미국에 여행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 가고 싶어도.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비가 이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소비가 그냥 끝나요. 그러면 그만큼의 돈이 세이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뭘 하냐면 가구를 사요. 저도 집콕, 뭐 요새 예, 집콕 시대? 예. 냉장고를 바꾸고 와, 컴퓨터를 사고 그러니까 좋은 집에만 걸로. 있으니까 내구재 사는 게 그게 내구재라 그러잖아요. 아니면 자동차를 바꾸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주말에 저기 그 가구랑 백화점을 갔다 왔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쇼파도 사고 분위기 좀 예, 바꿔보게. 쇼파도 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냉장고도 살 것 같고 근데 저도 이제 그 세탁기도 이제 한번 또 사러 샀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물어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엄청 온대요. 가구점하고 그 뭐죠? 그 가전제품 파는데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서비스 쪽에 들어갈 돈이 가전제품하고 가구나 자동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로 갔던 수요가 일로 가니까 여기가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실적이 좋아지냐? 경쟁사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만드는 업체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요가 좋아질지 몰랐던 거예요. 수요가 몰리는데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제품가가 튄단 말이에요. 특히 반도체가 대표적이에요. 반도체 만드는 업체 몇 개 없는데 반도체 수요는 다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자동차에도 들어가죠. 가전제품에 들어가죠. PC 들어가죠. 스마트폰 들어가는데 이쪽에 수요가 증가하는데 특히 거기다가 미국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중국 회사들 다 규제해버리니까 중국은 만들지도 못하죠. 대만하고 우리 한국만 만들죠. 이래 보니까 가격이 막 쇼티지. 수요 증가, 공급 줄고 가격은 그러니까 그 제품 가격은 급등.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또 LG와 이런 우리 한국의 대표 제조업체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현상이.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의 약간 역설인데 우리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지금 행운이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회의 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의 예상하고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작년에.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다들 놀랬던 게 실적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잘 나오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인데 왜 주식시장이 이렇게 날아갈까? 그 배경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돈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동성에다가 시총 상위 탑10 기업들의 엄청난 지금 실적 랠리. 실적이 그냥 단순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로 돈을 안 쓰니까 이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공급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완전히 지금 뭐 일각에서는 또 그러더라고요. 우주의 기운이 뭐 삼성전자에 뭐 좋은 뉴스는 하루 걸러 하루 나오고 거기다 현대차는 무슨 생각지 않은 애플하고 협력한다 그러고 이래 보니까 주식시장이 마치 그 예전에 나스닥처럼 나스닥에 10개 기업만 날아간 적 있잖아요. 나스닥 그렇죠. 빅테크 뭐 나스닥 70주 그런 장세처럼 한국의 대표 시가총액 10개 기업이 뭐 10공지라고 할 수도 뭐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니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은 더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여기로 그냥 한 단계 더 건너뛰면 우리가 낙수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이 대기업이 제품을 부품이나 납품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좋아지잖아요. 그 그림까지 가면 근데 이 중소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왕따 당하고 있어요. 사실은 대형주에 쏠리니까. 그럼 거기까지 한번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얘네 좀 비싸졌네. 그러면 얘네가 좋으면 이쪽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 그림까지 보시고 상반기를 이쪽에서 계속 놀고 계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반대로 한 단계만 더 말씀드리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여행주, 항공주, 뭐 백화점주 이런 거 우리 밖에 나가서 서비스하는 거 있잖아요. 이쪽은 지금 최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쪽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 마스크 벗으면 결국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약간이라도 발은 담가놓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시점인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쪽도 내 그 원금의 한 10에서 20%는 이쪽 못난이 섹터도 회복을 기대하면서 일정 부분 담가 놓으면 이게 나중에 효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도 결국엔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시면서 산업 트렌드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포트를 좀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재정비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장이 와도요 정말 어렵지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은 대형주가 뭐 시총 탑10만 가니까 난 이것만 그냥 올인하겠다. 그렇지. 이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투자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것을 기회로 뭔가 시장의 조정이 올 만한 이유는 이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실적으로는 크게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지금 그 코스피 쪽에 지수에 뭐 지수도 많이 가지만 대형주에 열광하는 게 물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적도 좋아요. 실적도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이지만 실적보다 지금 눈높이가 스토리에 지금 계속 꽂혀 있어요 사람들이. 삼성은 파운드리, 그 다음에 현대차는 애플카, 삼성바이오는 CMO 세계 1등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스토리. 또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시장이 커지잖아요. 근데 CATL보다 훨씬 싸거든요 시총 보면은. 근데 어쨌든 기본은 얘네가 속한 산업이 계속 성장한다는 그런 믿음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깨져버리면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일단 지금 주가가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적도 실적이지만 좀 오히려 이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깨지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앞으로도 얼만큼 커질 수 있을 거에 대한 그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그 진짜 스토리. 예,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요즘은. 네, 그래서 상상력이 좋으신 분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좋으세요. 이게 왜냐면 상상력을 잘 발휘해야만이, 그러니까 상상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현재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치, 현재 그러니까 아예 매출. 앞에 것만 보여. 예, 앞에 것만 보니까 그래서 좀 주식 시장에 경험 많고 오히려 그 작년도에 수익을 많이 못 내셨던 분들이 이게 눈 앞에 것만 보시거든요. 데이터만 지금 현재의 데이터만 집중하다 보면은 미래가 안 보이는데 주식 시장은 돈이 워낙 또 많이 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3개월 앞을 보던 게 지금 당겨서 예전엔 반영했다면 6개월, 1년치 후에도 반영을 하고 현대차하고 애플카가 빠르면 2024년, 늦으면 2027년에 한다는 기사 나왔는데 마치 내일 할 것처럼 그러니까 아직 시간 남아있는데. 시간 남아있는데 그 정도로 급하게 지금 반응을 되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그런 쪽을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상력을 어쨌든 굉장히 이 소설일 수도 있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예전에 그 고태봉 센터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네, 네. 한번 책 한번 소개도 해주셨지만
그 고태봉 센터장님이 또 자동차 일가견이 있으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은 그런 좋은 애널리스트 분들의 그 나오셔서 그 방송을 보시면 좋은 점이 내가 상상력이 발휘가 돼요. 아, 이런 산업이 지금 이렇게 커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느 쪽으로 투자해야 될지, 내가 상상을 어디로 해야 될지. 그럼 그 방향이 딱 상상력이 되면 거기에 그냥 투자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클에 올라타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뭐 파리노 머니톡도 그렇지만 좋은 이런 유튜브 방송을 좀 통하셔가지고 계속 그 좀 한 수 앞을 내다보시면서 상상력을 한번 길러보시는 투자를 해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 최근 MSCI에서 중국 통신 3사가 제외되면서 한국 비중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통신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그 국내 통신주 말씀드리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 통신 3사가 제외가 됐는데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수혜받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제외돼서 한국 통신 3사가 편입이 되면 호재인데 그 기사나 이런 증권사 보고서 보니까 신규로 그 새 회사가 없어지는 대신에 기존의 회사들이 조금씩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가 편입되는 비중이 딴 데서 늘어나고. 그리고 그때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에 급등했잖아요. 그게 MSCI에서 통신 3사가 없어지니까 그 우리 한국물 비중이 올라가잖아요. 한국 전체 비중이 그 올라간다는 건 그 중에 삼성전자 비중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가 오히려 호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엮어서 뭐 우리나라 통신주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삼성이나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더 호재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저는 통신주들은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통신주도 색깔이 다 새 회사가 달라요. 뭐냐면 통신주는 여러분들이 지금 4G, 5G, 이제 6G도 나오겠지만 통신 하나만 봐서는 투자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매년 버는 돈이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4G, 5G, 6G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제일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시는 게 SK텔레콤만 왜 이렇게 잘 가요?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통신 3사 중에 왜 가냐면 저는 롤 모델을 그러니까 통신 3사가 가야 할 방향은 SK텔레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통신만 해서는 돈을 못 버는데 SK텔레콤이 하는 사업이 지금 11번가라는 자회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주회사 같아요. SK텔레콤이. 자회사 중에 SK하이닉스 있잖아요. 지분 한 20% 갖고 있죠. 반도체 갖고 있죠. 거기다가 SK텔레콤이 또 갖고 있는 게 11번가가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내 대표 쿠팡과 경쟁하는 온라인 상거래 회사고 거기다가 자회사 중에 인크로스라고 있습니다. 광고 미디어 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도 하나 갖고 있고 그 보안 회사 ADT 캡스 아시죠? 그 세콤하고 그 우리 S1에 그거랑 이제 그 경쟁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있고 또 원스토어라고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깔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앱 다운로드 받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 SK텔레콤이 최대 주주인데 그 국내에서 만든 토종 앱 스토어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또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아마 내년에 상장을 할 것 같아요. 그 원스토어 네, 자체만. 원스토어가. 그것도 IPO하면 한 몇 조 원 정도 가치가 된대요. 그러니까 되게 통신사가 뭐 이렇게 문어발 확장을 하나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통신만 해가지고는 밸류 인정을 못 받으니까 SK텔레콤은 저는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T맵 아시죠? 그 뭐죠? 그 내비게이션 국내 1등이잖아요. 그 회사를 이제 따로 물적 분할해 가지고 T맵 모빌리티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버에 지분 투자 받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공유 경제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카카오 모빌리티랑 경쟁하겠다는 거거든요. T맵은 저는 T맵을 기대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그 SK텔레콤의 T맵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 운전하는 그 주행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게 빅데이터가 다 써요. 테슬라가 그걸로 지금 자율주행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그걸로.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가 엄청난 재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돈을 버는데 SK텔레콤이 그걸 너무 잘하는 게 SK텔레콤은 지금 그 여러분의 통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언제 어디서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통신망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있고 SK텔레콤 고객들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인크로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티들이라고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걸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요. 문자로 딱 보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전자 TV를 100만 원 하던 건데 이 사람이 LG전자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 TV에 관심이 많다.
그런 문자를 딱 쏴줘요. 자, 이 T딜 문자를 받고 LG전자 여기로 접속을 하시면 자, 100만 원 하던 걸 저희가 90만 원에 팔게 해줄게요.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진 자가 4차 산업혁명의 승자인데 SK텔레콤은 팀앤 모빌리티도 있지만 인크로스를 이용해서 그걸 광고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KT랑 LG 플러스는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 안 가는 건데 KT가 제가 이제 요새 증권사 보고서 보니까 약간 SK텔레콤 모델을 따라가려는 것 같아요. 물론 공기업이라 좀 느리긴 한데, 그래서 올해 한번 제가 그거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SK텔레콤 이미 하고 있으니까 KT 주주분도 진짜 많은데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왜 이렇게 안 가요? 왜 SK텔레콤 반도 못 따라가요? 막 그런 분들 많으신데 한번 SK텔레콤 따라서 한번 하는지 지켜보시고, 그 마지막으로 LGU 플러스는 이 리스크가 화웨이 장비를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아시죠? 그 화웨이 장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왜 화웨이 장비 써가지고, 그래서 뭐 미국 국방부에서는 철수시켜 버리겠다. 화웨이 장비 쓰고 있으면. 그래서 곤욕스럽긴 한데, 아무튼 LG 플러스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회사 진짜 잘하는 회사는 맞는데 화웨이 장비를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왜냐면 미국이 자꾸 압력을 주니까 그런 리스크를 해소를 해야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통신 3사, 저는 솔직히 통신사만 봤을 때는 투자 매력은 없다. 다만 통신 3사 중에 SK텔레콤이 확실한 롤모델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매력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SK텔레콤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그 다음 타자로 KT는 한번 진짜로 따라서 한번 해보는지 한번 주목하시면서, 그래서 중국 통신사하고는 저는 완전 별개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성장에 대한, 지금 제가 좀 말이 길어졌지만 왜 삼성전자가 저렇게 날아가고 왜 현대차가 날아가고 왜 통신 3사 중에 SK텔레콤만 날아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시장 참가자들한테 스토리를 보여준 거예요. 딱딱. 확 성장할 수 있다. 네. SK텔레콤도 보여준 거예요. 아, 우리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공하고 안 한 거는요, 몇 년 후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후에 반반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분은 영원히 가치 투자만 하시는 거죠. 검증된 것만 하시는 그렇지. 거고. 근데 성장주 투자하신 분들은 실패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성장주에 투자한 순간 테슬라 투자하신 분은 망할 뻔한 고비를 넘기신 분들이에요. 10배 수익 났잖아요. 테슬라를 투자한 순간 나는 앨런 머스크랑 운명 공동체예요.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진짜 동업관계? 동업이에요. 진짜. 성장주는 진짜 동업입니다. 근데 약간 가치주는 좀 다른 게, 지금 돈 많이 벌고 안 망하는 거 알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약간 배당 개념이고, 그러다가 거기서 뭔가 회사가 성장하면 돈 더 버는 거고, 이런 개념이라면은 그 성장도 투자하신 분들은 망할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을 때는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같이 그러니까 동업자잖아요, 사실은. 성공했을 때의 보상은 이게 말도 안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엄청난 보상을 나한테 주는데, 그러려면 미래 가치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상상력도 해야 되지만 2, 3년 후에 회사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됐어요.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 책임지고 그 전에 탈출을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 능력이지만 그만큼의 리스크는 감당하셔야 되겠지만, 성공했을 때 엄청난 보상이 따르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통신주도 그렇게 봐보자. 이 회사 중에 나한테 뭔가 스토리를 제공해주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거 위주로 통신주도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통신주도 지금은 펀더멘털 보고 투자할 때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큰 화두로는 미래에 대한 비전, 스토리를 얼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 네. 그 개별 기업들이. 네. 이게 중요하네요. 네. 알겠습니다.